저는 함경북도 해령의 군수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가락 끝이 갈라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배급이 끊긴 건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이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다시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나오던 옥수수죽마저 사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딸 하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저는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떤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기절한 겁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쓰러졌어요. 왜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이 아이를 잃는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령의 겨울 하늘은 언제나처럼 어두웠습니다. 제 옆에는 하나가 작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가늘었고 볼은 점점 홀쭉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차가웠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는 것은 천천히 죽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선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공장 동료 박철수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나 떠나려고 합니다. 미쳤나? 걸리면 끝이야. 남아 있어도 끝입니다.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박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브로커야. 조심해. 사람 목숨을 돈으로 보는 놈이거든.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박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길남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 있습니다. 아이 데려가려고? 네. 위험해. 아이 때문에 들킬 수도 있어. 그래도 데려갑니다. 최길남은 비웃듯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2월 23일 밤 11시 강가에서 만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하나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2월 23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 딸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용감한 결심이었습니다. 12월 23일 밤 11시, 저는 하나의 손을 잡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베는 듯 차가웠고 눈보라가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는 떨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6살이었지만 이미 울음을 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길남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흔들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뒤에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 가져왔어?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최길남은 빠르게 세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좋아. 내 뒤만 따라와. 소리 내지 마. 불빛 보이면 엎드려.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었습니다. 압록강은 살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길남은 빠르게 걸었고 저는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는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순간 멀리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2발. 최길남이 갑자기 멈춰 섰고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더 꽉 끌어안고 달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가 제 등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저는 몸을 틀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등이 얼음 바닥에 부딪혔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나는 제 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몸으로 덮었습니다. 총성은 계속 울렸고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총성이 멈추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길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강 위에는 저와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다시 업고 저는 어둠 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뒤돌아가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발 아래 땅이 단단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건넜구나. 하나는 제 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얼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안전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사흘 동안 저희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하나는 배가 고파 울음을 참았고
저는 나무 껍질을 벗겨 아이에게 씹게 했습니다. 입안이 쓰고 떨벗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작은 농가를 발견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달구름 소리가 들렸고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농기구와 마른 볏짚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자.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볏짚으로 아이를 덮어주고 창고 문틈으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가 주인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만 재워주십시오. 주인은 저희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탈북자로군. 들어와. 하지만 경찰 오면 난 모른다. 저희는 그 농가 창고에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저는 닭장을 청소하고 밥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창고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가끔 남은 밥을 주었고 저는 그것으로 하나를 먹였습니다. 어느 날 최길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농가 주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불렀습니다. 명철아, 한국 가고 싶지? 당연합니다. 그럼 돈이 더 필요해.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멀어. 브로커 비용, 숙박비, 교통비 최소 2만 위안은 있어야 해.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1,000위안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최길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고? 좀 더 모아. 내가 기다려줄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에게 품삯을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그는 한 달에 500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1,500위안을 모았습니다. 최길남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그 돈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최길남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후에 떠나자. 준비해. 하지만 일주일 후 최길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최길남 씨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 벌써 떠났어. 너한테 받은 돈 들고 도망갔다더라.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석 달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가 제 옆에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나를 안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여도 난 이 아이만은 지킨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은 이미 체제도 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와의 생존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 없이 저 스스로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08년 봄, 저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1년을 더 버티며 모은 돈으로
다른 브로커를 찾았고 태국을 거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하나는 제 손을 꽉 잡고 공항 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지나가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희를 데리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억양을 고치고 화폐 사용법을 배우고 지하철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나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다시 배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저희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고시원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방 크기는 2평도 안 되었고 창문은 복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여긴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부 지원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큰 돈처럼 느껴졌지만 한 달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보증금, 생활비, 하나의 학용품, 겨울옷.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저는 교실 밖에서 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주위로 모여들었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너 말투 왜 그래? 어디서 왔어? 하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제 말이 이상하대요.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를 안아주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왜 이 아이는 또 숨어야 하는가?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기술자 자격증을 들고 여러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북한 기술이요? 여긴 안 통해요. 경력도 인정 안 되고요. 그럼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은데 굳이 20곳을 넘게 찾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시원 복도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는 중국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방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자리 찾으세요? 네. 아무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대리운전 해보세요. 면허만 있으면 돼요. 밤에 일하는 거라 힘들긴 한데 돈은 벌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대리운전 회사를 찾아가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하나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들어와요? 늦을 거야.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옆에 있을게. 밥은요? 복도에 김밥 놔뒀어. 먹고 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취객의 욕설을 듣고 토한 차를 청소하고 추운 거리에서 다음 콜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는 복도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아빠 기다렸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존엄은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낮에는 구로 공단의 작은 철제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오후 6시에 퇴근해 저녁을 먹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 2시, 3시였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대리운전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은 제게 반말을 했고 어떤 이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차 안에서 토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헤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한 건당 15,000원, 하루 평균 10건을 뛰면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말투가 좀 특이한데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탈북자. 힘들겠네. 여기서 적응하기 쉽지 않죠?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으니까요. 남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적지까지 조용히 운전했고 차에서 내리는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남자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 홀로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제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욕먹을 자유인가? 하지만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콜을 받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어두웠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연필이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양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 양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앉아서 양말을 꿰매는데 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언제 왔어요? 방금. 너 왜 안 자고 있었어? 아빠 기다렸어요. 아빠는 힘들 때도 웃어요. 그래서 저도 참으려고요. 그 말에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하나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젠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믿어요. 하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양말을 계속 꿰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살 수 있겠다고. 힘들어도 모욕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겠다고. 부녀는 서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였고 저는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갈 무렵 저는 구로구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나의 담임 선생님이 권유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작은 교회 지하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녀 교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함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길남입니다. 무역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정착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최길남, 중국에서 제 돈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길남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갈 때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최길남 씨. 그가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철이 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네요. 최길남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 일은 미안하게 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 그래. 그때 나도 돈이 급했거든. 이해해줘.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길남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해요. 그 돈은 제 딸을 살리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석 달을 굶다시피 하며 모은 거였어요.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지금 여긴 한국이잖아. 다 과거 일이고. 최길남은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달려가 역사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강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 세상 살고 난 내 세상 다시 만든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최길남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묶인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순간 저는 다시 그때 그 중국 창고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고시원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늦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 만났어. 반가웠어요? 저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이제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최길남을 만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과 대리운전을 병행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한 장의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명철 씨, 이거 한번 가보세요. 중고 부품 공장인데 기계 정비할 사람 찾는다던데. 전단지에는
영신산업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작았고 낡은 기계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영신산업 사장 김영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기계 정비 일자리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에서 군수공장 기술자로 15년 일했습니다. 김 사장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석에 고장 난 선반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저는 기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각 부위를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기계였지만 손끝에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베어링이 마모됐고 기어 축이 어긋났습니다. 부품만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품은 창고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공구를 빌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손가락은 때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그리웠습니다. 2시간 후 저는 기계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선반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250만 원. 어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은 작업을 지켜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철 씨, 이 손은 오래 버틸 손이네요. 기계를 대하는 게 남다르세요. 이 일이 제 전부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도. 그럼 여기서 오래 일해주세요. 믿을 만한 기술자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기술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 하나가 공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프실 것 같아서 김밥 샀어요. 저는 하나와 함께 공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나가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손에서 기름 냄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좋아요. 왜? 그건 열심히 산 냄새니까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저는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 이제 진짜 일 찾았어.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지금도 좋아요.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고시원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영신산업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고 김 사장은 제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하나만의 책상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학교에서 공지를 가져왔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반차를 내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손을 들어 발표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의 가족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원자 있나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하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교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탈북자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데리고 북한에서 왔어요. 얼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하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고시원은 좁았고 아빠는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까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지금 아빠는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해요. 아빠 손은 늘 기름 냄새가 나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아빠는 제게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이니까요. 하나는 말을 마치고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하나에게 걸어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아빠, 우리 잘하고 있죠? 그래.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불을 켠 아파트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강을 건넜구나, 마음의 강을. 하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아빠, 우리 행복하죠? 저는 하나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해. 그날 밤의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도, 친구들도, 과거의 모든 것도.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딸의 웃음, 일의 보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창밖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계절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탈북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제 옆에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예요. 저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였습니다. 강을 건너 빛을 찾은 부녀였습니다.